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경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해를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경매와 명도의 차이,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 경매와 공매의 차이, 유치권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원래 이제 경매와 관련된 것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본 취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세 주택과 달리 상가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주택은 한편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전세금을 넣고 전세에 살면 뭐 보증금 있고 월세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과 되찾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가에는 좀 특수성이 여러 가지, 보증금 말고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이라는 그런 권리금이 있는데, 전세금이 권리금은 전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지불하는 돈이에요.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택과 달리 내가 5년간 장사하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자리를 비워달라 그랬을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한 거를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권리금을 많이 주고 그 자리에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5년 있다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보증금만 받고 나가오면 어떤 권리금을 날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집을 전세 살 때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도배장판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설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5년만 장사하고 나가라 그랬을 때 내가 공사비 일체를 손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자금과 그 자리를 영업권이라고 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고객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장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은 보증금만 딱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내가 임차인이 되게 손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상가의 특수성이 있어서 상가보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런 권리금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세는 2년 살고 플러스 2년, 4년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자기가 원한다면 10년 정도 어떤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10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경매로 내가 있는 상가가 경매로 넘겨졌을 때도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금을 내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에 의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듯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물론 다 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근저당권보다 일부 앞서서 내 보증금을 최소 금액은 변제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우선 변제권과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거, 보증금의 일부를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주택의 확정일자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권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라면, 최우선 변제권은 근저당권보다도, 이거는 우선 변제권은 인수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동일한 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은 은행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건물이 공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배달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근저당권보다는 뒤에 밀릴 수 있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최우선 변제권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이 되기 위해서는 상가를 얻어가지고 장사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이런 부분이 되면 우선 변제권이 성립된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건데, 즉 이것은 내가 장사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돼요. 일반 채권보다 앞서 보증금 전액, 그 대신 임도 사업자가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근저당권보다 먼저 일정 금액 한도에서 이런 임도 사업자 등록적 확정일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자꾸 변경돼 가지고 변경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할 때는 서울은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 최우선 변제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은 1,900만 원, 광역시는 1,300만 원, 그외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음은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깔끔하게 집을 비워줘야 내 것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명도라는 거죠. 내가 부동산에 입찰을 하고 당첨됐어. 그랬을 때 돈을 입금시켰으면 바로 소유권 이전하면 내 건데 내가 점유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명도를 잘해야 한다. 부동산 명도란 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기존 소유자 및
점유자를 내보내는 거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사시킨다. 특히 이제 관행적으로 그 사람은 이사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사비 주는 거는 좀 관례화가 되어 있어요. 경매 절차 중 낙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명도다. 내가 돈을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금액을 써서 입찰을 받았어. 돈을 지불했어. 그래서 내 거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권리 분석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더 중요한 절차이다는 거죠.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 이걸 경매 물건 분석이 수익성에만 너무 치중한다든지 현장에 안 가보고 경매 법정에서 입찰만 한다든지 낙찰 후 대출과 명도를 따로 알아보고 접근한다든지 잔금 납부 부동산 명도에 시간하면 일어났을 때 명도가 어려워지는 부동산 입찰을 할 때 이게 명도는 어느 정도만큼 어려울 것인지 이 물건은 명도 받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입찰해야 된다 이런 의미하고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입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점유자가 이사 안 가면 나는 대출 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야 되고 또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또 납부해야 되고 수익을 경매 받아가지고 내가 임차를 한다든지 바로 얼마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매매 사업의 단기에 내가 되팔래도 팔 수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도를 받기 위해서 낙찰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 명도 받는 거. 허위 유치권은 법적 책임을 허위로 내 물건에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 책임을 통지한다든지 그리고 내용 증명 발송을 통해서 법적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채무자 연락처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매 물건 분석 시 명도 전략을 수립하고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내보낼 건가 지금 있는 점유자를 어떤 방법으로 내보낼 건가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찰 후 명도 합의서를 작성 후에 오프라인 미팅도 하고 명확하게 조건 정리 합의서를 추가 기재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이사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경매 낙찰을 받아도 바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 간다고 그러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응? 바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서를 좀 작성한다든지 응? 자, 그래서 사전에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내 소유로 되면 이런 부분을 해서 현재 점유자와 합의를 통해서 순조롭게 이사가고 내가 경매받은 물건을 내가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게 안 될 경우는 강제 집행 절차를 해야 되는 거지. 뭐 합의해가지고 이사가라고 그래도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먼저 내보내는 데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내용 증명이 뭐냐?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다. 점유자가 이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법적 절차를 하면 소송했을 때 비용은 당신이 다 물어야 된다. 원만한 합의가 정도다.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이 물건은 내 것이다. 법적 절차를 슬며시 예고하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증명을 등기로 발송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유자들이 법적 문서를 받았을 때 이사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임도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임도명령은 뭐냐? 낙찰자가 내가 경매물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전에 살던 사람이 거주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거주하면서 내 소유권을 막고 있는 경우 내가 잔금 납부하면 신청해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대상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인도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돈을 경매받았을 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점유자 관련 서류 및 대리인 신청 시 이임장 등이 필요한데 송달료와 정부 수입인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면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항력을 갖춘 점유자의 경우 배당 기일까지는 인도명령을 대항력 있는 사람은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거니까 돈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등 권리관계를 다퉈야 하는 임차에 있어도 별도 소송을 지내야 된다. 임도명령은 매각대금 납부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만약에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점유자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전 최후 수단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점유자가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점유자를 바꿀 수 없도록 소위 바꿔치기를 막는 거다 이거죠. 이 절차의 진짜는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집이기 때문에 전 임차인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으면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을 따고 들어와서 강제로 이사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협상에 돈 이사비 정도만 주면 내가 이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은 법원에 경매계에 신청하면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와 집행 비용을 납부하면은 법원에서 어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원 집을 비워달라고 본인이 이사 안 가더라도 강제로 이사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 차이, 또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보세요. 경매라는 거는 법원이 주관하는 매각 절차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으로 법원이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이요. 즉 경매는 주관이 법원이며 채권자가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매란, 경매와 달리 공매란 국가기관이 세금을 못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부실 채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자산을 매각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또 국세청에서 세금 못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공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미징수된 세금을 확보하기에 공매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매는 경매하고 달리 온라인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쉽고 24시간 진행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정보가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난이도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받다가 경매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같이 하는데 특히 공매가 좋은 물건이 의외로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보면 주관기관은 법원이고 공매는 캔코나 국세청인데 경매 들어가는 사유는 경매는 채권자가 나 돈 못 받았으니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야. 근데 공매는 세금 체납 등 공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경매는 기일 입찰하는데 공매는 온비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한다. 상세 보고서,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이 경매에는 있는데 공매에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적이다. 경매는 대부분의 권리가 인수되는 거, 어떤 전세권이나 이런 거 말고는 권리가 소멸되는데 공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접근성은 경매는 좀 복잡한 반면에 공매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하다.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유치권, 경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그거가 어떤 상가 건물이라는 일인데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공사업자가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그 경매가 되더라도 내가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공사대금 못 받았으니까 내가 점유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생긴 채권이 변제기 도달할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다. 응? 유치는 남의 물건을 맡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시공업자로 A주택을 시공 중에 소유주가 파산이 나서 공사 중인 A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주택에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는 거죠. 만약 같은 소유주 건물에 A, B, C가 있다고 해도 A주택 공사를 해서 못 받았으면 A주택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가 조금 다른 경매하고 다른 권리하고. 근데 경매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되는 거지. 적법한 점유여야 되는 거야. 내가 공사비를 못 받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공사 채권 변제, 내가 공사했는데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하는 걸 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 나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생기지. A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야 돼. 해당 물건의 지가 상승을 이에 사용된 금액만 유치권으로, 아파트 경우는 샤시를 해줬다든지 화장실 고였다든지 배관 정도, 이거든 유치권 전액이 인테리어의 경우
전부 인정받을 수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토목공사, 임시주차장, 철거비용, 지임노동, 응? 사전공사와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 점유해야 된다. 목적물의 지속적 점유가 유치권은 그래서 열쇠 채워놓잖아요. 간접 점유도 성립되는데 간접 점유는 현수막, 안내문, 가처분, 보존처분.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 같은 데 보면 이 건물은 누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퇴근하는 점유. 다스림 주택은 1개호실만 점유해도 인정된다. 잠금 후 방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매시에 이제 경매 유치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유치권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유치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때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주사서 같은 거에 이 건물은 유치권이 행사 중에 있다 이런 거에 써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현황 내역에 보면 점유관계에 이렇게 목록으로 있어가지고 여기는 유치권자가 있는 경매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현황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로 이렇게 감정평가 당시 유치권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 그러니까 발품 팔아서 경매 물건은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과 현장을 통해서 시세 파악 및 현상 파악을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